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등기 절차 총론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문제밭이죠, 문제밭. 절차 총론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보고요. 뭘 정리할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X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의 지위가 매도인, 을의 지위가 매수인이 될 겁니다. 이 실체관계가 형성되면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뭐 할 거다? 신청을 할 것이고,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고, 접수를 하면 심사를 할 거예요. 자, 심사를 해서 등기 기록을 거부하는 행위를 각하, 등기부에 기록해주기 위한 행위를 수리. 수리하면 등기부에 등기가 기록이 될 거예요. 기록이 되면 등기한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부호를 입력함으로써 등기는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의 구조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갑구에 최초 기록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거고요. 이제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된다?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될 겁니다. 표제부에는 순위번호라고 읽지 않고 뭐다? 표시번호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갑구와 을구는 순위번호, 표제부는 뭐다? 표시번호. 그럼 이거는 뭐다? 순위번호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거라고요. 그럼 취득하려면 일단 첫 번째 뭐다? 등기 신청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등기 절차가 이제 개시가 돼야 되는데, 즉 시작돼야 되는데, 시작되는 게 원칙은 뭐에 의한다? 신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우리는 신청주의를 채택한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럼 이 신청주의의 내용 안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처럼 법률 행위를 한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는 뭐다?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등기 신청을 하는 주체가 일반 당사자가 아니라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관공서가 신청을 한다면 그때는 용어를 촉탁이라는 용어로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과 촉탁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의 개시는 총 4가지 방법에 의해서 개시된다는 겁니다.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요. 근데 원칙은 뭐라는 거다? 신청주의가 원칙이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려면, 자, 갑과 을을 기준으로, 기본 원칙은 당사자니까, 갑과 을을 기준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려면 갑과 을은 기본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뭐는 갖춰야 한다? 능력은 갖춰야 된다고요. 그럼 등기 신청 능력을 갖춘 자가 등기 신청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갑과 을은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를 우리는 신청 적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청 적격과 동의어가 뭐냐면 당사자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면 갑과 을이 등기부에 이렇게 만약에 기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갑과 을은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갑과 을은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다, 신청 적격을 갖추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신청 적격을 갖추었다라고 표현이 있으면 갑은 권리를 잃게 되고 을은 권리를 뭐다? 얻게 되죠. 그래서 권리를 잃는 자를 뭐다? 의무자, 권리를 얻는 자를 권리자라는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의 수를 보면 매도인이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의무자와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등기 신청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닌 뭐다?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런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누가 갑니까? 대부분 법무사가 가지고, 그죠? 그럼 그 말은 뭐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공동신청이냐, 단독이냐, 제3자가 하느냐, 대리인이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등기소에 뭘 해야 한다?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나라는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들어가는 서면이 있을 건데 그 서면은 기본적으로 등기 신청서가 있을 거고 이 신청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첨부 서면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첨부 서면이라면 대표적으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매 계약을 했다는 증명서면, 즉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뭐가 첨부된다? 매매 계약서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면을 제출하면 등기관이 뭘 받고 접수를 받고 그럼 심사를 해서 각하할지 수리할지를 판단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법조문의 각하 사유가 우리 부등법 29조에 1호부터 11호 사유까지 해서 총 11가지의 각하 사유가 있다고요. 그럼 11가지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가 되는 거고 그럼 기록이 되지 않는 거고 11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뭐가 된다? 수리가 되고 등기부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록될 거라고요. 기록이 되고 나면 등기관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 부호를 입력하게 될 것이고 그럼 등기는 완료가 된다고요. 그럼 등기가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 후 절차가 있는데 그 완료 후 절차 4가지가 있는데 1번 지문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권리자에게 뭐 해준다? 통지. 요 지문 하나만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럼 이게 등기 절차 총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절차적 흐름은 어떤 실체관계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절차적인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법률 행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세하게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가령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바뀔 거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거고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할때 의무자가 누구인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되고 그 저당권 설정 등기는 공동으로 갈 건지 단독으로 갈 건지 이런 거 판단해야 되고 그럼 첨부 서면이 들어간다면 기타 첨부 서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와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는 첨부 서면이 조금 뭐하다 미세하게 차이점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절차적 구조는 거의 흡사하다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면 등기 절차 총론은 이게 들어있는 이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잡아두고 그럼 강론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어떻게 될 건지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어떻게 될 건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매매도 있겠지만 상속도 있을 수 있고 유증도 있을 수 있고 진정명의 회복도 있을 수 있고 신탁도 있을 수 있고 환매도 있을 수 있고 원인이 다양할 거잖아요. 그럼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절차적 내용이 조금 미세하게나마 뭐한다 지문을 수정해서 정리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등기 절차 정론이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정리해야 될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신청주에서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이잖아요. 그죠? 우리 원칙은 뭐다? 신청이죠. 근데 등기관이 뭐다?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관공서 촉탁의 등기에 관한 특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키워드는 뭐냐면 신청이냐 직권이냐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특히 이 직권은 꼭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고요. 물론 총론 시간에는 이번 파트에서는 간단하게는 살펴볼 거고 대표적인 사례들은 강론에서 뭐한다?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신청 적격과 관련해 가지고 출제인이 가끔씩 단답형으로 물어본다고요. 설문을 제시해주고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면 설문에서 어떤 사례를 제출해주고요. 사례를 내어주고 이 사례 안에서 누가 의무자인지 누가 권리자인지를 수험생이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지를 또 물어본다고요. 그 의무자 권리자가 만들어지면 원칙은 뭐다? 공동일 거잖아요.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여러분이 암기해 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채권자 대위 신청하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수험생이 구별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조금 물어보고요. 대리인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자기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의 원칙과 예외 그걸 좀 물어본다고요. 그다음 각하 사유에서 이제 1호와 몇 호, 11호까지 사유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럼 정리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뒤에 뭐다? 등기필, 정보의 통지 요거 정도만 정리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암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암기할 게 좀 많아져요. 특히 이 직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강론에서 또 디테일하게 정리할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뭐다? 이런 조건 하에서 직권에 의한 등기가 나온다라는 것만 기본적 개념만 정리하고 갈 겁니다. 자,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등기 신청 한번 보시게 되면 등기는 당사자의 뭐다? 신청과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한다고요. 그러면 신청과 촉탁이 없으면 원칙은 등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면 개시가 안 된다고요.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뭐냐면 등기간의 뭐다? 직권과 법원의 뭐다? 명령이에요. 법원의 명령. 자, 그다음에 당사자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예외적인 신청 의무의 부과라고 되어 있죠. 요거 지문은 단답형으로 암기해 놔야 됩니다. 등기는 강제하지 않는다고요. 필요한 사람이 뭐 하면 된다? 등기하면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뭘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와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치면 뭐예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1월 이렇게 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즉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의 대표적 사례를 가지고 출제인이 물어본다고요. 그럼 부동산의 표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동산의 표시는 토지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것이 실체관계에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그럼 대표적 사례로 뭐 지목 변경이라든지 면적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지 않고 분할, 합병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토지를 뭐 하면 분할을 하게 되면 면적의 감소가 일어나죠. 토지를 합병하면요. 면적의 증가가 발생. 그럼 토지의 분할과 합병은 몇 월 이내?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지문으로 사례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여기에 멸실 등기.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와 무슨 등기는 멸실 등기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그래서 멸실 등기도 몇 월? 1월 이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조법도 역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는 두 가지예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라라고 의무를 부과하고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라고 의무를 부과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선생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했다.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했다.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에요. 의무에 부과가 되려면 이 두 등기는 원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않는데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의무가 부과돼요. 그럼 그 예외적인 조건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거 남겨놔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 이 계약이 쌍무 계약일 수도 있고 뭐다? 편무 계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의 내용은 두 가지만 가져가면 됩니다. 매매 또는 뭐다? 증여. 딱 내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매매 또는 증여 이렇게. 그러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면 며칠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느냐면 60일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고요. 이를 해태하게 되면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일단 의무가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려면 설문에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지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지 그것부터 판단하고 그럼 그게 두 가지 안에 들어온다면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때 보존 등기 의무도 있고 뭐다? 이전 등기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말은 설문에서 뭐다? 미등기 부동산이란 말이 제시되어야 되겠죠. 결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한다?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되죠. 이때 보존 등기를 며칠 이내에 해라?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했느냐?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기산점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기억 지문은 보면 국어잖아요. 그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니까 현재 미등기 상태겠죠. 그럼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억 지문은 이미 건물이 뭐가 되어 있다? 완공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공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건물이 완공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존 등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산점이 그 계약을 뭐한 날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보존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은 지문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건물이 뭐한다? 짓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건물이 다 완공되어야 보존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뭐다? 된 날, 즉 건물이 다 완공되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등기인 상태에서는요.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산점이. 그런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가 이쪽으로 보면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라는 것은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죠.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면 편무계약이죠. 그럼 쌍무계약이라면 대표적으로 뭐다? 매매죠.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다? 증여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미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돈 다 받아야 주지 않겠습니까? 등기? 그러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뭐가 된 날? 완료된 날. 그럼 잔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편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의 효력이 뭐한 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는 일단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전부 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며칠이다? 60일. 근데 설문에서 미등기냐 기등기냐는 설문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을 내어줘요. 내어주고 나서 최종적인 정답의 결정 요소는 뭐다? 기산점을 바꿔서 문제 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산점 꼭 확인을 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실명법에서 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법률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거는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등기 신청은 뭐다?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으로 신청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게 관공서 촉탁이라고 되어 있죠. 관공서의 뭐다? 촉탁. 그럼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기들이 이런 등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공서가 뭐냐? 일반적으로 행정관서, 행정 업무를 보는 관공서, 그죠?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 뭐다? 세무서. 이런 애들이 다 관공서거든요, 관공서. 그럼 얘네들이 등기관에게 등기해달라라고 할 때는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다?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보면 체납처분은 압류, 뭐 공매, 수용,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지문들을 딱 보는 순간 얘네들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뭐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강제성을 많이 띠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촉탁에 의한 등기의 유형들은요.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알 수가 있어요. 압류를 우리가 신청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압류 등기가 뭔지, 가압류 등기가 뭔지, 가처분 등기가 뭔지,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뭔지, 공매 등기가 뭔지 이 용어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얘네들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이 내가 압류 등기를 알고 있는지, 내가 가압류 등기를 알고 있는지, 가처분 등기를 알고 있는지, 공매 등기를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단어를 남기하는 게 아니라 저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꼭 자기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강론에 나오면 다시 또 하기는 하겠죠.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세순환이 도는 과정에서는 한 번 정도는 압류가 뭐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혹시 압류 등기가 뭔 줄 알아? 그치. 압류등기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압류등기가 뭐야 물어보면 압류등기가 막 그렇게 압류하는 거 막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 네이버 딱 쳐가지고 뭐야 압류등기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 챗GPT한테. 그럼 딱 설명을 해줄 거거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하지 말고 GPT한테 압류 등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 딱 해줄 거잖아. 그렇게 하나씩 뭐 한다. 조금씩 용어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면 등기는 다 해결돼요. 그럼 압류 등기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다? 조세 의무가 있잖아요. 세금을 내지 아니했을 때 해당 관공서가 여러분의 부동산을 뭐다? 즉 집행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여러분의 재산을 뭐하다?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절차가 뭐다? 압류예요. 그럼 압류가 되고 나면 압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세금을 체납을 해봐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체납을 하면 압류가 뭔 줄 알 수 있어. 그럼 일단 최고장이 날라와요. 지금 세금이 이만큼 체납되는데 안 되면 당신 부동산 날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장이 날라와. 그래도 안 되면 일단 무부탄다. 부동산 압류가 진행이 된다고. 압류가 되고 나도 돈을 계속 안 내잖아요. 그죠? 세금을.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절차가 뭐다?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고요. 공매. 되겠죠? 그래서 압류 등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공매예요.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여러분 흔히 경공매 이렇게 배우잖아요. 경매, 공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용어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 간의 사적인 채권 채무. 사적인 채권 채무에 의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시키는 절차, 강제 집행하는 절차를 뭐다? 경매. 개인 간의 채무가 아니라 국가와 나의 채무 사이에서 발생했을 때 나의 부동산이 뭐한다? 경매로 진행되는 절차를 뭐다? 공매. 이게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용어를 등기는 항상 가지만 뭐 용어만 다 정리가 되면 등기는 용어만 다 알면 그냥 무조건 70점, 80점 넘어가요. 용어만 알면.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는 뭐다? 이제 직권과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 그럼 직권에 의한 등기, 이 직권에 의한 등기가 직권에 의한 등기는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론 정리도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직권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꼴 뭐다? 조건이에요, 조건. 이 조건이 안 떠오르면 안 돼요. 직권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내가 그 조건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쉽게 말하면 자, 한번 볼게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최초 기록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거든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절차의 개시에서 당사자가 신청해서 하는 걸까? 등기인이 직권으로 하는 걸까? 보존 등기는 신청이겠지. 왜? 원칙이니까. 아무 말이 없잖아. 원칙이니까.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도 뭐다? 등기인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면 뭐가 떠올라야 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만 직권이 된다. 이렇게 지문이 구분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 항상 뭐다? 신청. 근데 앞에 지문에 어떤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되어 있으면 그때는 뭐로 간다? 직권. 이렇게 항상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직권에 의한 등기를 암기할 때는 항상 뭐부터 떠올려야 한다? 원칙부터 해야 돼요. 그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가 소멸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하잖아요. 그 말소 등기도 신청이다, 직권이다? 신청이라고. 말소는 공동 신청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말소 등기를 뭐다? 직권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개별적인 사안마다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뭐다? 직권, 말소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모든 등기를 판단할 때는 첫 번째 뭐다? 신청이라는 것을 판단해 놓고 내가 이걸 직권으로 판단하려면 내가 암기한 이 조건이 성취되었느냐 되지 않았냐를 반드시 뭐한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암기를 못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무작정 암기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존 등기는 신청이거든요. 신청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직권으로 하려면 그러면 선생님 보존 등기는 신청인데 직권도 된다고요? 네. 그러면 뭐가 성립돼야 한다? 조건이 성취돼야 된다고. 그 조건이 뭐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뭐가 있는 경우 이게 조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보존 등기는 항상 뭐다? 신청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소유권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이 조건이 성취되면 뭐로 간다? 직권. 그러니까 이걸 암기해놔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가 뭔데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있는 경우에 뭐 한다?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 말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신청과 직권이 구별이 되잖아요. 원칙은 뭐다? 신청. 직권으로 하려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경, 임. 그죠? 그래서 경임이가 이런 등기에 뭐가 있다?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온다? 직권 보존 등기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변경 등기요. 그럼 변경 등기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신청이라고요, 신청. 근데 직권으로 변경 등기할 때 2번하고 3번은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 지문만 암기하세요.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소 증명서에서 주소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여기까지가 조건이라고요. 무슨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소 증명 정보에서 주소 변경 사실이 뭐하다? 명백한 경우 이 조건이 성취되면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직권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경정등기는 등기간의 과오. 경정등기는 신청이거든요. 근데 등기관이 잘못 기록했어요. 기록할 당시부터. 그럼 누가 바로 잡아야 된다? 등기관이. 이게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라고요. 그래서 말소 등기가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와요. 보존 등기하고요. 이 말소 등기가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온다고요. 그 말소 등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다? 신청이거든요. 근데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의 수는 이쪽으로 보면 앞에 조건이 다 다양하다고요. 이쪽으로 보면 이게 다 뭐다?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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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말소. 다 뭐다? 말소잖아요. 그 말소 등기는 원칙은 뭔데? 신청인데, 말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판단해 놓고, 그러면 그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뭐다? 말소 등기 시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가처분 권리자가 원고 승소 판결 후 소유권 또는 말소 등기 신청 시 당해 가처분 등기.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해난다? 암기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만약에 성취되면 뒤에 뭐가 나온다? 직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제 이런 지문들 정리할 때 이제 우리가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가 되는 지문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그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이것 외에도 직권 말소는 더 있습니다. 등에 또 있다고요. 등에 있는데 이 등에 관한 거는 이제 강론에서 좀 배우면 되고 출전이 빈출 빈도가 높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출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다? 목을 가장 좋아해요. 목하고 뭐다? 중간 얘네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문자를 암기를 하잖아요. 그죠? 해놓고 우리가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이렇게 암기를 해놓고 그분 이게 뭐다? 직권 말소의 뭐다? 대표적 두 문자들인데 그럼 목이 나왔을 때 목자 이거 암기한다고 시험 문제가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목이 뭐예요? 하면 앞으로 여러분은 10월 31일 날 올해 마지막 주에 시험 치러 가기 전까지는 내가 목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다? 말소될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 문장이 목입니다. 이렇게. 그럼 수가 뭐예요? 하면 뭐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렇게. 1, 2가 뭐예요? 하면 관할 위반 등기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환매가 뭐예요? 하면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 중간이 뭐예요? 하면 가등기에 의한 뭐다? 본등기 시 이렇게요. 당해 가처분이 뭐예요? 물어보면 가처분 권리자가 자기가 원하는 등기 신청할 때 당해 가처분 등기 이렇게 조건을 암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오늘 다른 거는 차일피일 미루더라도 이 조건만큼은 꼭 암기해놔라고요. 그럼 앞으로 저랑 이제 문제를 많이 풀 거잖아요. 그죠? 풀 거잖아요. 다음 주 기출문제도 풀 때 만약에 제가 이거 직권말소가 돼 있네요. 그럼 이거 직권말소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거 말해보세요 하면 목수 1, 2의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이 지문이 목에 해당하나요? 수에 해당하나요? 환매에 해당하나요? 1, 2에 해당하나요? 그럼 아니요면 그거는 직권말소라는 지문은 뭐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 있어야 한다?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어려워서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지 않았다? 암기를 안 해서 못 풀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어려워요가 아니라 뭐다? 내가 선생님 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라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자, 말소회복 등기는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 시라고 되어 있죠. 요역지 하는 지역권 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어떻게 하겠다? 직권.
그럼 이때 조건이 뭐다?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이게 조건이라고요.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면 요역지 지역권은 등기는 어떻게 하겠다? 직권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되는 응용 지문은 또 강론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승역지에 지역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요역지는 뭐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승역지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럼 요역지의 내용도 뭐하다? 바꿔줘야 되죠. 승역지가 말소가 되잖아요. 그럼 요역지 지역권도 뭐한다? 말소해야 되죠. 그럼 그런 조건들이 다 직권에 관해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은 뭐다? 강론에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대지권 뜻의 등기, 그 다음에 추가 공동담보 등기 시,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공동담보 등기 시 이렇게 나오면 공동담보 목적이라는 취지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직권 등기를 보면 보변경, 말회, 이모, 대, 추, 요. 요게 직권 등기의 기본 틀이에요. 이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직권 보존, 직권 변경, 직권 경정, 직권 말소, 직권 말소 회복, 직권에 의한 대지권, 직권에 의한 추가 공동담보, 직권에 의한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해가지고 보변경이가 뭐 좋아하는데 말회를 좋아하는데 이모 대추요 이런 느낌으로. 즉 사람 이름 암기라고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 누구다? 보변경이라고 했는데 얘가 뭘 좋아한다? 말회를 좋아한다고. 말회. 생선회 말고 뭐다? 말회. 근데 말회를 먹으려면 꼭 함께 먹어야 될 게 뭐다? 대추라고요. 대추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직권에 의한 등기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보변경이라고요. 그 애가 뭐 좋아한다고요? 말회 좋아하는데 이때 뭐다? 뭐 함께 먹어야 한다? 대추요 이렇게요. 그러면 보존 등기, 자 읽어봐봐요. 보존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대지권, 추가 공동담보, 요역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지문을 무조건 직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이 지문들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 직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문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 직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조건. 이 조건이 내가 암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란 말이에요. 그럼 직권으로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되려면 내가 조건이 암기되는지 아닌지를 자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체크.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미등기 부동산에 뭐다? 소유권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가가 경임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이 조건이 성취되면 뭐다? 직권으로 보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건을 반드시 암기해놔야 됩니다. 꼭 암기해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거 이제 암기할 때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딱공 자료에 다 있다고요. 딱공 자료에 다 적어놨어요. 보변경인가 말해서 하는데 다 적어놨다고. 그럼 직권 말소 이게 중요하다고요. 직권 말소가 뭐다? 그러면 뭐다? 목수 1, 2의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목이 뭐다?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나오면 뭐다? 직권 말소.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나오면 뭐다? 직권 말소. 1, 2가 뭐다?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면 뭐다? 직권 말소. 환매가 뭐다?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 나오면 뭐다? 직권 말소. 이렇게 조건을 반드시 암기해놔야 됩니다. 오늘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직권 이것만큼이라도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 지문들 강론에서 또 볼 겁니다. 간단하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자, 법원은 관공서잖아요. 그죠? 법원은 관공서니까 원칙은 법원에서 등기관 보고 가압류 등기해라, 가처분 등기해라 이렇게 할 때는 뭐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라고요. 그럼 그 예외는 또 뭐가 필요하다? 조건을 알아야 된다고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뭐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의신청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하는 거는 다 뭐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개시되는 것이지 명령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의 큰 틀을 잡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보면
그래서 신청, 촉탁, 직권, 명의에서 직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 능력, 신청 적격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신청 능력은 등기관에게 이런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이런 등기를 해주세요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능력이란 글자가 나오면 이대로 읽지 마시고요. 뭐로 바꾸어서 읽느냐면 얘네를 의사능력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읽으라고요. 이 동의어예요. 그럼 신청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지문 나오면 신청 능력을 지워버리고 뭐라고 적어라? 의사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신청 능력이 있습니까? 예, 있죠. 의사능력을 갖추었으니까. 근데 아기가 금방 응행하고 출생을 했어요. 금방 태어났어요. 그럼 금방 태어난 아기는 등기 신청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읽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읽으면 의사 능력을 갖추었다 이러면 지문이 명확해지죠. 금방 태어난 아기는 의사 능력을 갖추었을까요? 안 갖추었죠.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는 신청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봐야 될 신청 적격은 다르거든요. 신청 적격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의무자의 문제거든요. 근데 금방 태어난 아기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다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출생한 아기는요. 신청 능력은 갖추지는 못했지만 뭐는 갖추고 있다? 당사자 능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신청 능력 나오면 지문을 뭐로 바꾸어라? 의사 능력으로 바꾸어서 읽는 습관 가지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당사자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 능력은요. 자, 당사자 능력은 인이면 다 되는데 안 되는 걸 암기해야 돼요. 안 되는 거. 이 바로 적을게요. 제가 태아, 학교, 면, 동리, 그다음 민법상의 뭐다? 조합. 얘네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만 암기하면 돼요. 이거 네 가지 암기하고 한 문제면 가성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해라고요. 근데 출제는 이걸 내는 이유가 있어요. 신청 능력과 신청 적격을 수험생이 정확하게 구별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신청 능력을 갖추었다. 맞습니까?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자도 신청 능력은 갖추었다. 맞나요? 그래요.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의사 능력은 있으니까.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신청 적격을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X죠. 왜?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자라도 뭐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능력, 신청 적격이 지문에서 혼재돼서 나오면 이게 뭐 한다. 이 말의 용어가 뭔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은 뭐와 관련되는 거다? 인. 여기 보면 자연인, 법인, 비법인. 인이면 다 가능하다고요. 인. 그럼 자연인은 사람은 뭐부터? 출생부터 언제까지? 사망시까지를 자연인이라 하거든요. 그럼 인이면 다 돼요. 출생부터 뭐다? 사망시까지.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든 행위 무능력자든 제한 능력자, 무능력자든 묻지 않고 인이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의사 무능력자는 신청 능력은 갖춘다, 못 갖춘다? 신청 능력은 갖출 수가 없다. 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니까. 신청 적격은 뭐 한다?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애들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아, 학교, 읍면동리, 민법상의 조합 4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워드는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 능력하고 뭐다? 당사자 능력이라는 용어를 뭐 하셔라? 구분해 두더라는 거예요. 이 용어. 신청 능력은 뭐다? 의사 능력.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은 다 가능한데 태아, 학교, 읍면동리, 민법상의 조합은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가 없다. 요거 암기하면 한 문제라고요. 한 문제. 물론 근래에는 잘 출제하고 있지는 않대요.
근래는. 그래서 일단 암기는 하세요. 모의고사 치면 한 번은 꼭 물어보는 지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청이거든요. 전자신청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예요. 전자신청할 수 있는 등기신청 사건의 유형은 일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은 우리가 뭐 하는 거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출석해서 하는 게 뭐다? 원칙이고, 전자신청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면 전자신청에서 출제인이 물어볼 때요, 전자신청의 지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걸 다 정리하려면요, 등기법 전반을 다 걸쳐야 되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의 뭐다? 차이점. 그거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첫 번째가 사용자 등록입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사용자 등록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를 하려면 내가 인터넷으로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라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다? 사용자 등록이에요.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이때 대리인을 읽을 때는요, 항상 전자신청에서는 뭐다? 자격자 대리인은 이렇게 읽으세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일반 임의 대리인은 허용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만 됩니다. 그럼 자격자 대리인이라면 누구를 말한다? 변호사, 법무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은 여러분이 할 수가 없고요. 대리인의 자격은 변호사, 법무사만 된다라는 거.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등기 신청 전에 등기소를 뭐해서 방문해서 뭐부터 해라? 사용자 등록. 그러면 전자신청,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한 번은 등기소에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사용자 등록은 해야 되니까. 사용자 등록 됐고요. 자, 두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뭐다? 외국인, 그 다음에 뭐다? 법인.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인도 된다는 것은 합치면 뭐예요? 자연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뭐다? 법인. 얘네들은 뭐가 가능하다? 전자신청이 가능한데,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죠. 일반 신청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방문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전자신청은 할 수가 없다. 그럼 차이점 두 가지 봤습니다. 일반 신청은, 방문 신청은 사용자 등록이라는 절차가 없는데 전자신청은 사용자 등록의 절차가 있다. 일반 등기 방문 신청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할 수가 있는데 전자신청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할 수 없다. 차이점을 구별해서 가시면 된다고요. 그럼 대리에 의한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럼 누구만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 근데 일반 방문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도 되고 일반 임의 대리인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전자신청은 뭐만 된다?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 세 가지 차이점. 자, 그 다음 우리가 출석, 방문 신청은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은 이를 뭐 해버린다? 각하를 해버리죠. 근데 전자신청은 등기소 출석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등법 제29조 4호 출석주의 위반으로 인한 각하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요. 그럼 네 가지 차이점 봤습니다.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등록의 절차와 관련해서 사용자 등록의 절차에서는요, 전자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 등록은 관할의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은 관할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 다 사용자 등록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요,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해 사용자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이때 신청인의 뭘 첨부해라? 인감증명 첨부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용자 등록은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며칠 이내에 해야 되고 10일 이내에. 그 다음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자, 이거 지문 암기해야 됩니다. 이 지문이 작년에 신설된 조문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꼭 암기를 좀 하고 가세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입니다. 다만 자격자 대리인 외의자의 경우,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 외의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경우,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뭐 시킬 수도 있다?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는 유효기간은 항상 몇 년? 3년인데 여러분이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대부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2년으로 이렇게 단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이제 뭐 배우러 간다?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거 배우면서 의무자 권리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